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학살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나라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르완다라는 나라를 알고 있나요? 르완다는 땅이 비옥해서 농업이 발달했고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산이 많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르완다의 역사는 과거 문자가 없어 구전으로만 전해졌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이곳에 최초로 정착한 종족은 체구가 작은 피그미족의 일원인 트와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0세기경 중앙아프리카의 농경민족인 후투족이 트와족을 몰아냈고 14세기에는 소말리아 반도의 목축민족인 투치족이 침입해 다수였던 후투족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르완다는 소수의 목축민족인 투치족과 다수의 농경민족인 후투족, 아주 적은 수의 트와족이 섞여 살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후투족과 투치족은 함께 추장, 무아미 혹은 음무아미라고 불리는 존재를 세운 이후 신화와 종교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화의 내용은 이래요. 초승달 끝이 르완다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신은 어디에 있든 결국 르완다에 와서 휴식을 취하며 르완다를 보호한다라고 믿었고 이러한 신화를 바탕으로 왕인 무아미의 권력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 정치 같은 많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썼고 혼인관계를 맺어서 서로의 영역 구분 없이 함께 살게 되었고 1860년부터는 군주제 국가가 되어서 투치족은 정치, 군사 등을 관할하는 지배계층이 되었고 후투족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노동계층으로 일을 했습니다. 신분 차이가 있긴 했지만 공용어를 사용했던 데다가 신분 간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점점 민족 간 혼혈이 많아져서 외모의 차이도 흐려졌고 나중에는 후투와 투치는 계급보다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나누는 말로 조금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또 부족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르완다 국민으로 뭉쳐 살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듯 했지만 여기에 유럽을 뿌려버립니다. 서구 열강은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과 외교전을 펼치며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고 이때 확정된 선이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경선으로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 국경선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뉜 게 아니라 마치 자로 그은 듯 뚝뚝 잘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기, 절대 권력자였던 르완다의 왕이 사망하면서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치 그때를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독일이 침공을 시작했고 독일은 자신들이 고른 왕을 세운 뒤 1895년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 식민지 기구를 설립합니다. 독일은 직접 통치보다는 단순히 투치족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간접 통치를 시작했고 그렇게 르완다는 독일의 식민지로 남나 싶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르완다에 대한 독일의 통치는 1918년에 끝이 났고 식민 통치권은 자연스럽게 이웃 국가인 콩고를 다스리던 벨기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벨기에가 어떤 나라냐 많이들 잊으셨겠지만 벨기에는 콩고를 식민지화시켜서 카카오와 고무를 채집하게 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원주민들의 손목을 자르거나 가족을 인질로 잡는 등 끔찍한 방법으로 콩고를 착취하던 나라입니다. 이제 르완다를 통치하게 된 벨기에는 독일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후투와 투치를 나눠서 차별하는 방식으로 식민 지배를 했는데 이를 위해 성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아니 사람을 차별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써요? 이해가 잘 안 가죠. 하지만 식민 지배를 위해서는 성경이 대수겠습니까? 그냥 뭐든 갖다 쓰는 거죠. 자,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당시 유럽에는 인종학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었어요. 이 이론은 중앙아프리카의 문화와 문명은 모두 키가 크고 날렵하게 생긴 사람들에게서 발원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가 크고 날렵한 사람들이란 흔히 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서에 나오는 다윗 왕의 후예이기 때문에 추악한 외모와 도덕성을 가진 흑인 원주민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종족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의 핵심 이론은 함족 가설이라고 불리는데 1863년 존 해닝 스피크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는 함족 가설의 근거로 아프리카 원시 종족의 외모는 성서의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며 창세기에 나오는 대목을 제시했어요. 이 부분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을 보면 대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바로 포도나무를 심고 난 뒤 포도주를 마신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린 노아는 옷을 다 벗은 채로 잠이 들었고, 이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 함이 우연히 노아의 잠자리 옆을 지나가다가 노아의 나체를 보게 되었고, 이를 본 함은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너네들 봤어? 내가 오다가 봤는데 아빠가 취해가지고 옷을 싹 다 벗고 자고 있더라고. 내가 진짜 남사스러워가지고 빨리 지금 가면 볼 수 있어. 야, 너네도 보고 와, 보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얼른 옷을 챙겨서 노아의 나체를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으로 들어가 가져온 옷을 노아에게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술이 깬 노아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두 알게 되었고, 화가 난 노아는 함에게 함, 너는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러나 가나안은 저주받아 네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나체를 보고 조롱한 함에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의 종, 그러니까 가장 낮은 위치가 되는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창세기 중에서도 꽤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라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고, 그중 함이 원래 흑인이었다라는 주장이 당시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스피크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주변 국가들은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 유독 흑인만 그렇게 오랜 세월 아무런 발전도 없이 살아온 걸 보면 흑인이 열등하다라는 의미고, 고로 백인들이 이들을 통치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게다가 창세기에 뭐라고 적혀있죠? 그냥 노예도 아니고 가나안 형제들의 종의 종, 노예라는 가장 낮은 위치라면 사실 이것만큼 제국주의가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에 좋은 명분이 없겠죠.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죄인의 후예이자 열등한 흑인들을 지배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문명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한데 라고 주장합니다. 벨기에는 스피크의 이러한 함족 가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르완다 내에서도 비록 피부는 검지만 생김새가 조금 더 유럽 백인과 비슷하게 코가 높고 입술이 얇은 키가 큰 투치족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후투족을 통치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차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벨기에가 후투족, 투치족 이렇게 둘이 나눠서 야, 너네들 우리가 보니까 투치족이 우리랑 조금 더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면은 투치족이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뜻이니까 오늘부터 후투족, 투치족 이렇게 딱 둘로 나뉘어서 투치족이 통치하는 걸로 해! 이렇게 말로 하면 투치족의 우월성이 설파가 돼요? 그러면 벨기에가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이때 르완다는 목축업을 주로 하는 지배계층인 투치족과 농업을 주로 하는 피지배계층인 후투족으로 나뉘어 있긴 했지만 오래전부터 부족 간 결혼이 활발했기 때문에 결혼으로 이미 한 민족이 되어 있는 이 두 부족을 갑자기 어느 한순간 칼로 그냥 딱 자르듯이 나누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벨기에는 이 두 부족을 나누기에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냈죠. 바로 신분증입니다. 벨기에가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부족을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신체 구조를 측정하는 거예요. 기준은 비교적 코가 높고 입술이 얇고 키가 크고 두개골의 크기가 작은 사람들을 투치족으로 분류했고, 두 번째는 투치족이 원래 목축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치족의 기준은 소 10마리였기 때문에 외형이 애매하게 투치족에 가까워도 만약 소를 8마리나 9마리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럼 후투족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애매한 방법으로 발급해 급조한 듯한 신분증으로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 이 별거 아닌 작은 신분증으로 르완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신분증으로 후투족과 투치족을 나눴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차별을 시작하는 겁니다. 후투족은 단지 소를 조금 덜 갖고 있고 외형이 조금 더 흑인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강제 노역에도 동원되었으며 예전과 똑같이 농업에는 종사했지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적게 벌어야 했습니다. 반면 투치족은 그냥 외형이 유럽 사람과 조금 더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특권을 누리며 후투족을 감시 감독했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두 부족은 점점 차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집단 정체성이 퇴색됐고, 후투족은 강제로 노역에 끌려다니며 정작 자신들의 밭은 경작할 여력이 없어 기근에까지 시달리자 그 분노는 차별을 만든 벨기에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특권을 받던 투치에게로 향합니다.
반면 투치 입장에서는 벨기에가 식민 정책을 펼치면서 투치족에게 너희는 후투족에게 채찍질을 가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채찍질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벨기에의 인종분열 정책 아래 투치족과 후투족은 서로 각자의 권리와 피해만을 주장하면서 반목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부족주의는 또 다른 부족주의를 낳게 됩니다. 1957년 차별을 참지 못한 후투족 지식인들이 모여서 르완다는 다수를 차지하는 후투족의 나라이며 오히려 인종신분증 철폐를 거부하면서 후투족임을 내세우는 후투 정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당이 생기자 이제는 또 정치적인 문제까지 더해지죠. 2년 뒤 후투족 정치운동가가 투치족 정치운동가에 의해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일을 계기로 그동안 불만이 쌓였던 후투족들의 사회혁명이 시작됩니다. 이제 후투족은 10명씩 몰려다니면서 투치족을 대상으로 약탈과 방화, 살인을 저질렀고 이를 본 벨기에 식민정부는 더 이상 투치족만을 우대하는 정치를 펼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투치족 중심의 권력 구조를 타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61년 벨기에인들은 새로운 후투족 지배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군주제 폐지와 공화국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바로 다음 해인 1962년 르완다는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이후 후투족 해방운동당인 파르메 후투 정당이 제1당으로 등극하면서 르완다는 이제 후투족을 지배 세력으로 두는 독립국으로 재탄생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벨기에에서도 독립을 했고 후투족이 지배 세력이 됐으니까 차별도 없어지고 두 부족은 이제 예전의 한나라 국민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벨기에가 굴린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차별을 받던 후투족은 지배 세력으로 등극하자마자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차별 정책을 똑같이 돌려주기로 합니다. 후투족에게는 잃었던 경제권, 교육권을 부과했고 투치족에게는 그동안 누리고 있던 특권을 박탈하고 불이익을 주면서 차별을 시작했죠. 갖고 있던 권리를 뺏긴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차별까지 당하고 있으니까 열이 받았던 몇몇 투치족은 이웃나라로 거처를 옮겨서 르완다에 있는 후투족을 죽이며 복수를 시작했고 스스로를 절대 박멸되지 않는 바퀴벌레라고 부르며 산발적으로 꾸준히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그러자 후투족 역시 이에 대한 복수로, 그러니까 복수의 복수죠. 르완다에 남아있던 투치족을 학살해서 1963년 12월 24일과 28일 사이에 남부 지역에서만 투치족 14,000명을 학살합니다. 보통 남성이 1순위 학살 대상이었지만 부녀자와 아이라고 학살을 피해갈 수는 없었고 희생자들은 대부분 발가벗겨진 채 강물에 내던져졌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두 부족 간의 학살로 사회적 혼란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1973년 르완다에서는 하비아리마나라는 장군이 후투족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를 진압하고자 합니다. 점점 마탱이가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장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는 단독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99%의 득표율로 당선된 뒤 제2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한 뒤 농업을 통한 국가 개발을 시도했는데 문제는 식민 정책이 끝나고 인구가 폭증했다는 겁니다. 1948년 189만 명이던 르완다의 인구는 1992년이 되자 750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 인구의 85%가 후투족, 그러니까 농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작지 부족과 작물 생산 한계에 부딪혀서 다수의 국민이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있었죠. 자,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학살을 피해 우간다로 도망쳤던 투치족이 만든 난민 조직 르완다 애국전선입니다. 르완다 애국전선은 1987년 설립된 르완다 반정부 세력인데 이들은 우간다의 난민으로 있으면서 르완다에 돌아갈 적절한 타이밍과 명분만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이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을 향한 후투족의 불만이 점점 커지니까 이 정도면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딱 쳐들어가면 나라 한번 싹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르완다 애국전선은 1990년 10월 1일 르완다로 넘어오면서 또다시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인물인 만큼 급습을 받자마자 프랑스와 벨기에의 지원을 받아서 한 달 만에 르완다 애국전선을 다시 우간다로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후 대통령은 후투족을 위한 후투 10계명을 발표합니다. 이 후투 10계명은 벨기에의 후투
후투, 투치 차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두 부족을 갈라놓게 되는데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후투 남성은 투치 여성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고용해서도 안 된다. 둘째, 후투족은 우리 후투 딸들이야말로 더 훌륭한 여자, 부인,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셋째, 후투 여성이야말로 우리 남편, 형제, 아들들을 일깨워주는 존재다. 넷째, 후투족은 투치족과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돈을 빌려줘서도 안 된다. 투치족의 목표는 오직 투치족의 우월성을 고취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모든 전략적,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군사적 요직은 오직 후투족만이 누릴 수 있다. 여섯 번째, 모든 교육 관련 서비스, 업무도 후투족이 수행해야 한다. 일곱 번째, 르완다군은 오직 후투족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1990년 10월 전쟁의 교훈은 르완다군은 오직 후투족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덟 번째, 후투족은 투치족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아홉 번째, 후투족은 투치족을 적으로 여기고 후투족 간 대동단결해야 한다. 열 번째, 후투족은 1959년 르완다 혁명과 1961년의 국민투표를 후투의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모든 후투에게 가르쳐야 한다. 자, 이 10계명은 후투족들을 완전히 반투치족 세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극단주의 세력들은 이를 반기며 이렇게 투치족이 밀려나나 했는데 일본 유엔이 너무 극단적이고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하비아리마나 대통령과 르완다 애국전선 간의 협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판과 압력을 받은 하비아리마나는 1993년 르완다 애국전선 지도자들을 만나서 아루샤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양측이 과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약속했는데, 자 그럼 이제 서로 평화협정을 하면서 이제 좀 평화로워지나 했는데 어림도 없죠. 이 소식을 들은 극단주의자들이 아루샤 협정을 체결한 하비아리마나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1994년 4월 6일 대통령을 죽이고 투치족을 학살하기 위한 계획을 꾸밉니다. 바로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이 타고 있던 비행기를 격추시키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투치족이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이 타고 있던 비행기를 격추시켰다. 복수하자. 투치족을 죽여라. 그렇게 참사가 시작됩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후투족 수천 명이 조직적인 살인을 저지르며 르완다 전역으로 번져나갑니다. 이웃이 이웃을 집에서 칼로 찔렀고 동료가 일터에서 동료에게 칼을 휘둘렀으며 의사들은 환자를 살해했고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살해했습니다. 며칠 만에 대부분의 마을에서 투치족 거의 모두가 목숨을 잃었고 살인이 벌어진 이후에는 집단 강간과 약탈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민병대원들은 약국을 약탈해 각종 향정신성 약품을 복용하고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였고 라디오에서는 청취자들에게 여성과 아이들에게도 인정을 베풀지 말라고 방송했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아나운서가 살인극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 살인을 할 사람이 부족하니 가서 힘을 보태라던가 사람들에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금 더 열심히 살인을 하라고 부추기는 등의 방송을 했고 5월 5일을 수도 키갈리에 있는 투치족 바퀴벌레 모두를 쓸어버리는 대청소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키갈리의 한 시의회 여성 의원은 투치족의 머리를 잘라올 경우 약 50 르완다 프랑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러한 관행은 양배추 팔기로 불렸습니다. 살인자들은 이렇게 죽인 투치족의 재산을 분배해서 가져갔고 여자를 강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보장되었습니다. 이런 후투 극단주의자들의 유언비어와 살인 조장 방송에 동요된 후투족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투치족 그리고 투치족을 도왔던 후투족까지 학살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끔찍했던 학살은 르완다 애국전선이 1994년 7월 15일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를 점령하며 끝이 납니다. 그런데 좀 짧지 않아요? 아니 보통 학살이라고 하면 되게 막 어디서 큰 학살이 벌어졌고 여기에서 몇 명이 죽었고 저기에서 몇 명이 죽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통계가 좀 있잖아요. 일화도 있고 사건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학살은 고작 100일 만에 약 94만 명, 그러니까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증발해버린 수준인 거죠.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의 몇몇 에피소드밖에 남은 게 없어요. 되게 유명한 몇 가지 에피소드만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호텔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호텔에서 지배인이 투치족들을 보호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살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맥주를 엄청나게 호텔에다가 쟁여놓은 거야. 막 몇 배럴을 막 쟁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학살이 있으면 맥주를 지폐처럼 사용해서 이 학살하고 다니는 후투족한테 맥주 몇 통 주고 우리 호텔에 사람들 숨어있는 거 어디다가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 거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에서 살아남은 투치족들이 꽤 많아요. 이 일화는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로도 개봉이 됐습니다. 아무튼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학살이었습니다. 차이점은 독일의 유대인 학살은 한 독재자가 저지른 학살이지만 르완다 대학살은 대중들이 같은 나라 국민이자 이웃을 학살했다는 점이 다르죠. 유엔 설립 이후 이러한 대학살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유엔이 처음으로 절멸할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대량 학살하는 행위인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하게 된 첫 사건입니다. 내전이 끝난 이후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며 투치족이 다시 정권을 잡자 200만 명에 달하는 후투족은 보복이 두려워서 이웃나라로 망명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인 1995년 4월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한 3만 3천 명이 제노사이드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해 말 수는 6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어린이를 포함한 3만 명이 제노사이드에 가담했다.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모두가 학살에 나섰고 모두가 가해자이자 모두가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1997년 말이 되자 제노사이드 당시에 저지른 범죄로 기소되어서 교도소에 갇힌 후투족은 최소 12만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교도소에 죄수가 너무 많아서 경비도 그냥 몇 명밖에 안 세워놨고 주변만 그냥 띄엄띄엄 지키고 있을 뿐 교도소 안에 어떤 교도관이나 경비를 서는 사람들도 없었대요. 이 르완다 대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하루의 사망자를 따지면 1만 명, 1시간마다는 400명이 죽었고 1분마다는 7명이 죽은 셈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을 죽인 속도의 거의 3배에 이르렀어요.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당시의 사태를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 이후 가장 끔찍하고 조직적인 대량학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면 원자폭탄이나 화학무기 아니면 자연재해나 감염병 같은 사건이 터지지 않고서는 힘든 일인데 르완다에서는 오로지 마체테 같은 칼과 도끼, 곤봉만으로 이런 대학살이 벌어진 거죠. 두 민족이 갈리긴 했지만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이들이 몇 주 만에 100만 명에 가까운 이웃을 죽이기로 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계층 간 갈등, 불평등, 함족 신화, 식민 통치, 후투 혁명, 극단주의, 르완다 애국전선의 공격, 극심한 가난, 국제사회의 무관심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모든 이유를 합쳤을 때 참사의 원인은 정복전쟁이나 인종청소가 아니었습니다. 르완다 대학살의 원인은 집단적 증오였습니다. 자, 이후 르완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는 대학살로 무너지고 와해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차차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 가차차는 르완다의 전통 분쟁 해결 방법을 현대적으로 재정립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르완다 대학살에 가담했던 가해자들은 가차차를 통해 피해자들에 의해 형량을 선고받는 방식으로 판결이 진행됐어요.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요구했던 건 단 하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에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상을 하는 거죠. 농사를 돕거나 자기가 키운 가축 일부를 나누거나 소금을 나누거나 하는 방식이죠. 르완다가 이 제도를 채택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국민이 직접 사회적 통합에 참여하고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해야 르완다 대학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르완다 대학살은 정말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0년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배울 점이 있는 나라죠. 자, 이렇게 오늘 르완다 대학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